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 공감의 오유진입니다. 네, 태어나는 순간 또는 살아가면서 가족을 잃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되어준다는 건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또 그 삶을 꽃피우게 하는 중요한 일이겠지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그 품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양창근 센터장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제 관장으로 있는 양창근이라고 합니다.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일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제 제주 도내에 있는 230여 명의 위탁 아동들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그 아동들이 위탁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아동들에게 어떤 후원 연계 그리고 상담 그리고 뭐 심리치료 지원 그와 같은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예. 위기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일을 네네, 하시겠네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가정 위탁조차도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위탁 보호는 이제 보호자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 그래서 뭐 학대라든가 그리고 부모의 질병 그리고 부모의 수감 그런 등 사유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다른 가정에 맡겨서 이제 돌보는, 그러다가 이제 친부모 상황이 나아지거나 그랬을 때 다시 돌려보내는 어떤 그런 이제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입양처럼 법적으로 어떤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예. 입양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의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가지만 이 가정 위탁 보호는 그 가족의 동거인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물론 그 위탁 부모님들은 그 아동을 친자녀와 다름없이 이제 돌보긴 하시지만 예. 어쨌든 이제 제도적으로는 동거인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네, 그렇게 좀 이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네네, 아니고 네네.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걸 전제로 네네, 하는 임시 맞습니다. 가정 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보호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가정 위탁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관심들이 큰데 가정 위탁이 왜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상처는 사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동들을 그랬을 때 아동들에게 필요한 거는 개별적인 어떤 보호 그리고 정서적인 치유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시설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가정에서 보호됐을 때 그 위탁 부모님들이 그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위탁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랑으로서 어떤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위탁 가정은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그 시설 보호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가정위탁 보호가 기본적인 아동 보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로서는 가정위탁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들에게 먼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육 보호 시설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 보편화됐었는데 그런 건 네. 없고 외국 네. 같은 경우에는 가정 위탁이 최우선 보호 네, 방책이군요. 네네. 예.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자라면서 느끼는 그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이 친부모로부터 비록 이탈은 했지만, 그러니까 친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어떤 자기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아이들이 친부모 가정이 아닌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벌써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위탁 가정에 가게 되는지 어떤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경제적인 곤란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근데 부모님의 뭐 이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의 질병, 사망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위탁 가정에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대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는 아동들도 일부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이제 보호 출산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출산제 제도는 이제 그 아동을 입양을 전제로 해서
이제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이제 그런 아동들은 이제 진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부모로부터 이탈돼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이제 가정이탈 이제 보호 대상 아동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호 출산제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 보호 출산제는 이제 미혼모가 이제 아동을 임신했을 때 사전에 이 아동을 이제 입양을 이제 시키겠다는 것을 사전에 하고 자신이 이제 부모로서 이제 공개하는 것을 일단 법적으로 일단은 이제 약간 막아놓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모든 아동들은 이제 출산 보호제라고 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모로서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혼모라든가 미혼부들이 사실은 아동을 이제 유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보완책에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보호 출산제입니다. 어린 미혼모 이런 경우가 되게 뭐 어린 미혼모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런 아동들은 이제 입양 대상 아동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입양 가기 전까지 가정 위탁이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그 지금 원인이 경제적 이유나 학대 이러면은 그 한 아이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아이들이 생이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있나요? 일단 친부모가 의뢰를 하시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저희 위탁 가정에서 원가정 만남을 이제 저희가 계속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인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남을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친부모가 아동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고 친부모와 아동의 관계 말고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아, 네네네. 아, 형제 자매는 같이 이제 보호를 합니다. 같이 보호합니까? 네, 같이 보호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정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이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고요. 뭐 어떤 아동은 이제 뭐 3개월만 있다가 이제 다시 친가정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뭐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위탁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위탁 가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도 이제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이제 가능하신데 또 아동과 맡겨지는 아동과 나이 차이가 이제 60세 이제 미만이어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 경력. 그리고 아동 학대, 그리고 뭐 성범죄, 어떤 이런 경력이 이제 없으셔야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게 또 생기긴 했는데, 그 전문 위탁 가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일반적인 기본 요건이고요. 요즘에는 이 전문 위탁 가정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리고 교사, 보육교사, 그리고 의료인 같은 어떤 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분들은 전문 위탁 가정으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니까 이게 양육 능력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위탁 가정으로 선정이 되면 센터나 국가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죠? 일단 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아동이 위탁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위탁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지역사회 후원 자원을 연결시켜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동이 어떤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다던가 이제 그랬을 때 심리치료 지원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또 별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육보조금이라든가 매월 양육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도나 이제 시에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 그리고 이제 교육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아동이 이제 자립할 시기가 돼서 이제 종결을 하게 되면 아동에게 자립장착금과 자립수당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비, 양육비, 의료비 이런 네네. 것들이 지원이 되고 네네. 그리고 전문가들이 도움이 좀 지금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나 네, 자원봉사자들도 맞습니다. 네네. 가정 위탁 가정과 함께 네, 아이들을 맞습니다. 돌봐준다는 얘기인데 역할들이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일단 상담하시는 전문가 분들이 양육 코치과 같은 역할들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엔 저희가 공동모금의 프로그램으로 한번 지원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역시 지금도 이제 심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동들 중심으로 해서 심리치료 지원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의 어떤 멘토링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아동이 이제 학습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정기적인 만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지도 해주고 같은 형이나 누나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네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이 위탁 가정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위탁 가정에서 좀 그걸 꺼려하면 이제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그런 멘토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대학생 봉사자를 발굴했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는, 너무 나이 많이 차이가 나면 사실은 이제 좀 아동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네. 하루 정도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네. 여행을 시켜주거나 네. 뭐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이런 네. 경우에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도 뭐 아까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사실은 아동들은 좀 마음 편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가는 사람이 좀 친한 사람이었으면 사실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아동들이 이제 자립할 시기가 돼서 어떤 멘토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전문 직종과 연결이 되었을 때 가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내가 이 직종을 하려면 어떤 걸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런 면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미리 신청을 해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센터에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가정 위탁이 필요한 아이들은 숫자가 한 300명 정도? 230?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그건 현재 가정위탁으로 이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이제 그렇고. 230명이고요. 매년 제주도에는 이제 한 50여 명의 아동들이 이제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새로 신규로 나오는 애들이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0% 정도는 가정위탁으로 현재 보호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탁 가정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 부모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현재 10여 명 가정밖에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위탁 부모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신다면 그 위탁 아동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명 정도가 나오면 가정도 한 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야 네, 그래주면 저희야 뭐 좋죠. 네. 오늘 센터장님과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신청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시다 보면 예상치 않게 힘든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억에 남는 일은 사실은 그 위탁 아동의 상황에 따라서 혹은 위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종결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종결?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종결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 부모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에 가셔야 된다거나 그랬을 때 위탁 아동 종결이 돼야 되는데 친부모님이 이제 그 받아줄 수 없는 상황. 그랬을 때 이제 시설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 상담원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위탁 부모님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키웠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시설에 맡긴다는 느낌으로 있어서 그럴 때가 사실은 제일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그런 때가 좀 있고, 근데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사실은 아쉬운 부분은 더 많은 위탁 가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라도 다른 가정이라도 맡길 수 있게 이런 마음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경우의 수만큼의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혹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보이던가요? 네, 제도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사실 위탁 부모님들이 이제 법적인 권한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동을 키우면서. 뭐 흔한 예로 이제 자녀가 아프게 되면 자녀 돌봄 휴가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위탁 아동은 자녀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휴가를 써야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또 병원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이제 응급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명하기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탁 부모님들께서 왜 우리 위탁 아동을 동거인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차라리 위탁 아동, 뭐 위탁 자녀 이런 식으로 표현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민법상 이제 이거를 후견인 지정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후견인 지정 제도를 현재 운영은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거를 지정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재는 그런 걸 좀 개선하고자 좀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법 개정이 좀 많이 어렵다는 말을 좀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후견인 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어려운 좀 사소하게 어려운 부분이 아동의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거나 핸드폰을 개설한다거나 통장을 발급하거나 했을 때 그게 여전히 이제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야 되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좀 번거로움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 부모의 지위를 어떻게 선명하게 지위를 만들어주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겠군요. 위탁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매뉴얼 저희가 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로 조사라든가 적성 검사를 비롯해서 아동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뭐 지난번에 어떤 한 친구는 자기가 악기 밴드를 들어갔는데 이제 색소폰을 좀 이렇게 좀 갖고 싶다 하니까 저희가 또 다른 데 후원 신청을 해서 이제 바로 사서 이제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일러스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일러스터 학원을 연결시켜서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아동과 함께 면담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리고 넌 앞으로 어떤 걸 또 이제 배우고 싶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매년마다 거치면서 그 아동의 변화 상황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될 쯤 돼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멘토링과 연결을 시켜서 어떤 직업군과 만나게 하고 어떤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경제 개념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교육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가정의 보호가 끝나는 연령이 20살 성인입니까? 아니면은 25세까지는 이제 25세까지 가능하고 위탁 가정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보호가 종결되는 게 아까 종결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종결되는 게 25살까지고 얘들이 이때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25살이 되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 가정을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정이 그냥 머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 부모님들께서 어차피 우리 자식인데 자식처럼 생각해 주세요. 네, 실제로 많은 위탁 부모님들이 그냥 계속 삽니다. 종결만 됐다 뿐이지 그냥 그런 지원이 좀 이렇게 안 가는 것 뿐이지 그 가정에서 지내면서 하고요. 근데 아동들이 저 독립하고 싶어요 하면 이제 방을 얻어서 나간다거나 하더라도 매번 위탁 부모님께서 뭐 밥은 먹고 있냐 뭐 이렇게 연락하고 이제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도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정과 똑같기 때문에 그 위탁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종결이라는 말이 종결이 아닌 그 제도적인 어떤 종결일 뿐인 거지 그 위탁 가정에서는 여전히 가족처럼 계속 지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네. 가슴으로 나온 자식이 되는군요. 네,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나 자립을 위한 멘토링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뭐 직업군들과 해서 저희 센터에 자립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직업군 선생님들을 이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거와 자립과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그분들과 멘토링을 연결시켜서 그 직업군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친구들이 직접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과정들도 하고 있고요. 직접 여기 센터에 와서 이 도서관에 와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제 그런 과정들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성장기를 지켜본 위탁 가정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떠나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 곁에서 본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돌아가면 매우 궁금해하시고 매번 전화 오셔서 그 아이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종결되더라도 가끔씩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웃 사촌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또 안 되는 케이스들은 이제 학대 케이스라든가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좀 종결이 되면 또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일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센터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에서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아동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양육 환경만 어느 정도 제공이 되면 사실은 그 아동이 잘 클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동들을 계속 면담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동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걸 사실은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동들의 욕구는 어떤 제도적인 것으로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 그 아동들의 욕구를 맞춤형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도 지역사회 자원들을 계속 만나 뵙고 또 모집하고 연결시키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어떤 취미를 하고 싶은 친구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연결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뭐 몇 년 전에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어떤 이제 일러스터가 있었는데 그분과 이제 줌으로 연결시켜서까지 이제 뭐 면담도 시키고 이런 과정들도 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의 역할은 어쨌든 아동들이 어떤 그런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노력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탁 가정에 완전히 이렇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이러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위탁 부모님들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동들의 어떤 특수한 욕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장애 아동도 있을 수 있고 특히 ADHD 같은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아동들도 있다 보니까 전문 위탁 부모님들도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홍보 사업을 좀 더 많이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좀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또 교육도 많이 해서 이제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적 인식 변화도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끝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네,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어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사실 일반 시민이 직접 아동들을 보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사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사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 들고요. 제주도의 순으로움 정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는 나의 것을 나누는 어떤 그런 정신인데요. 아동을 돕는 데 있어서도 이런 순으로움 정신으로 위탁 가정을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아이 하나하나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묵묵히 마을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위탁이라는 이름의 가족,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